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장 직업 관련 정보에 의해 제2절 직업 훈련 정보에 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90페이지죠. 자, 직업 훈련 제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회사 다니면서 혹은 집에 계시면서 능력을 좀 닦고자 학원에 가서 자격증을 따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훈련 정보입니다. 그래서 직업훈련 제도죠. 그래서 직업훈련이란 넓은 의미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이다. 말 그대로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나온 것이 직업훈련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개발하도록 도와주고 취업한 자에게는 기술 혁신과 산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켜서 자아실현을 꾀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훈련 활동이다. 예. 그래서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데 자에게도 필요하고 직업을 이미 구한 자에게도 필요한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훈련제도의 연혁은 67년도에 정식으로 법이 도입되었다라는 것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하단에 나오는 직업능력개발정책의 3대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그 졸업한 그 지식 갖고 먹고 살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공부를 해야 되죠. 이게 이제 평생 동안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한다. 이런 뜻인 거고요. 두 번째는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고 직업훈련의 질적인 부분을 높인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민간 직업훈련 기관에서 어떠한 교육을 하든 간에 자율성을 좀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미 이루어진 교육에 대해서는 질적인 부분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뜻인 거죠. 그 다음에 공공훈련의 훈련 효율성을 제고해주고 내실화를 높여줘라. 그래서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이미 교육을 한다면 효율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내실 좀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충실히 해줘라. 이런 뜻인 거죠. 이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3대 정책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계획 기본 계획은 5년마다 노동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노동 관련 법규에서 배우기 때문에 넘어가고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적에 따른 구분입니다. 목적에 따라서는 양성훈련도 있고 향상훈련도 있고 그 다음에 전직훈련도 있다. 양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초 직무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교육받는 것을 양성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향상훈련은 기초 직무 능력에 더해서 좀 더 높은 능력을 습득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향상훈련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중간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받는 게 향상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신입이나 혹은 채용제나 입사 전에 받는 교육들을 주로 양성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직훈련은 이미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혹은 새로운 일에 잘할 수 있게. 그래서 전직이라는 건 뭐야? 여길 떠나서도 다른 곳에서도 다시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받는 거. 이게 전직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훈련 방법에 따라서는
집체 훈련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훈련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 훈련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 훈련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집체 훈련이라는 거는 집합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집합해서. 그래서 주로 이제 학원에 갔더니 수강생들이 모여서 교육받더라. 그런 것들이 집체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현장 훈련은 그래서 이건 주로 지식, 이론 교육,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이거는 실습이죠. 실습.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해보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정비사다 그러면 교실에서는 이론 교육하고 현장에 가서 자동차를 직접 분해하거나 조립하거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현장 가서 직접 해야 되겠죠. 자동차가 있는 곳에 가서. 그죠? 네, 그게 이제 현장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원격 훈련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학원에 다니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영상 교육을 받듯이 인터넷 강의를 듣듯이 이런 것들이 주로 원격 훈련인 거고요. 혼합 훈련은 뭐냐면 1, 2, 3번 1번과 2번과 3번 중에서 최소한 2가지 이상이 혼합돼서 하는 교육을 혼합 훈련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훈련 대상자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다면 향상 훈련은 주로 재직자예요. 재직자. 그 다음에 양성 훈련은 실업자예요. 실업자가 주로 양성 교육을 받은 다음에 취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전직 훈련은 이직 예정자 혹은 이미 실업한 사람들, 실업자 이런 사람들이 받는 교육이 전직 훈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지원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크게 보면 3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직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실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 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향상을 도모한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본인의 소속 근로자, 채용 예정자, 구직 등록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교육해도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도 있다. 재직자. 근로자죠. 근로자.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재직자용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다. 계좌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계좌제. 그래서 재직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발급이 되느냐? 이직 예정, 무급 휴직, 무급 휴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해서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100% 지원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원 대상은 이직 예정인 근로자는 계좌 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근로자이거나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의 무급 휴직이나 휴업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라든가 비정규직에 속하는 근로자분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는 거죠. 1년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훈련 비용의 50에서 100%까지를 지원받는다. 그 다음에
5년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예, 지원금은 연간 200만 원이고요. 5년간은 300만 원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라는 것도 있다. 이거는 카드를 발급받아서 훈련하는 거고, 이건 카드를 발급받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노동부에서 인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본인이 먼저 교육비를 내고 나중에 이제 교육받았다고 증빙 서류를 갖다 교육비 지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교육비 지원해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점점 없어져 가고요. 재직자에 있어서는 재직자용 내일 배움 카드로 거의 통일되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이직 예정인 근로자도 있고 무급 휴직 중인 근로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가능하고, 또 대기업에 다닌다면 만 45세 이상인 근로자도 가능하다. 예, 여기 다 비슷한데 대기업 근로자도 가능하다. 대기업 근로자도 가능한데 몇 세 이상? 만 45세 이상. 또 자영업자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자도 가능하다. 이런 게 이제 계좌제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소소한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비 지원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별 지원 내역은 박스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좀 참조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업자 지원도 있다. 실업자 지원. 그래서 첫 번째가 실업자용 내일 배움 실업자용 내일 배움 카드죠. 이건 이제 재직자용 내일 배움 카드라면 이건 실업자용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거죠. 그래서 구직자, 신규 실업자도 가능하고 전직 실업자도 가능하다. 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 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 이게 실업자용 내일 배움 카드 제도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실업자, 또 자영업자는 연간 8천만 원 미만 매출, 그 다음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가능하고, 지원 내용은 연간 200만 원인데 취업 성공 패키지 1에 참여하는 자는 3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훈련비 지원율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취업률에 따라 차등 지원해 준다. 그래서 취업률이 높을수록 지원금도 높아지고 취업률이 낮을수록 지원금도 낮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실업자는 취업률이 70% 이상 나왔을 때 80% 지원해주고, 추성패2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70% 이상 나왔을 때 90% 지원해주는데, 취업 성공 패키지 1의 유형 참가자는 모든 취업률에 상관없이 100% 지원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훈련 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훈련을 받는 동안에 실업자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학원을 다니는데도 돈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원을 다니는 동안에 차비라든가 식비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훈련 장려금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차비 정도만 지원해줘요. 그래서 1일 2,500원. 그 다음에 하루에 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식비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하루에 5,800원 지원해준다. 그래서 월로 보면 5시간 미만은 월 최대 5만원, 5시간 이상인 경우는 11만 6천원까지 지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훈련 장려금이고요. 그 다음에
훈련 장려금 지원에서 지원 대상은 출석이 80% 이상이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라는 거고, 금액은 지금 말씀드린 그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계좌 적합 훈련 과정의 훈련 요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계좌제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저 과정은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해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노동부 지정 교육 과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학원에 붙은 것들, 혹은 뭐 국비 지원 과정,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훈련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 요건이 있다. 시간 요건. 몇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 기간 전략산업 직종일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을 걸쳐서 해야 되고, 총 350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직종 계좌제 적합 훈련 과정은 10일 이상 40시간 이상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전략 직종 훈련 기간 전략 직종은 3개월에서 1년이고 350시간 이상이다. 일반 계좌제 적합 훈련 과정은 10일 이상 40시간 이상이다. 이러한 훈련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 과정의 내용은 당연히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었겠죠. 그래서 훈련 과정은 직무 수행 능력의 습득 향상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계좌 적합 훈련 과정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 교류나 시사 및 일반 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라든가 취미, 오락, 스포츠 혹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훈련 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 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정이라든가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이러한 4가지 시험의 시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계좌제 지원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시겠죠? 말 그대로 직무, 능력, 습득 과정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취미 활동을 하려고 하거나 그냥 친교를 목적으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은 절대 지원해주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 적합 훈련 과정의 불인정 부분도 시험 문제로 조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이게 실업자 과정 중에서 두 번째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인데, 기간산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간산업이라는 건 국가의 중추가 되는 뭐 항만건설, 공항건설, 철도건설 이런 것들이 기간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전략산업은 뭐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게 전략산업 직종이었죠, 예전에. 뭐 휴대폰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것들을 그런 직종에서 그런 산업에서 사람이 필요로 할 것 같으면 미리 국가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양성해서 그 산업 직종에 투입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어떻게 한다?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면서 교육을 시켜줘요. 그게 국가 기간 전략 산업 직종이에요. 그래서 개념은 국가 기관 및 전략 산업 직종 중 인력 부족 직종과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 양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기술, 기능 인력의 양성, 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 제도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구직자 중에서, 실업자 중에서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나 지자체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 실업 등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진학생,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그 다음에 대학 졸업생으로서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이런 사람들이 지원 대상이다. 그래서 훈련 장려금도 31만 6천 원까지 주고, 그 다음에 훈련비도 지원해 주죠. 훈련비. 거의 무료예요. 훈련비 같은 경우. 네. 자, 그 다음은 국가 직무능력 표준입니다. 여러분들 NCS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CS 사이트가 별도로 있기도 하고. 예. 내셔널 컴피턴스 스탠다드에서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표현하는 거. 소위 말하면 국가에서 해당 직업에 대해서 직무의 표준을 세워놔서, 자, 이 직업은 학력도 뭐 어학 실력도 자격증도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 못 갖추고 있어, 이런 것들 판단해서 채용도 하고 그런 교육도 시키고 어떠한 것들을 해라라고 해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게 NCS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CS 개념은 국가 직무능력 표준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 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시킨 거예요. 해당 직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직무가 필요하냐, 그 직무는 어떠한 능력, 어떠한 기술, 어떠한 태도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켜 놓은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NCS 특성은 한 사람의 근로자가 해당 직업 내에서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실제적인 수행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는 이제 그거예요. 스펙 위주로 뭐 사람을 뽑거나 혹은 승진을 시키거나 혹은 뭐 등등등등등 했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고 뭘로 하라? 능력. 그 능력이라는 게 직무 능력이죠. 직무 능력이 높은 사람을 뽑든 승진을 시키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직무 능력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그 직업에 대해서. 그거를 누가? 국가에서 표준을 잡아준 거예요. 자, 이러한 직업은 이러한 직무가 표준이다. 이거보다 잘하면 잘하는 사람이고 못하면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NCS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능력 수행을 제시해 주는데, 작업 능력, 작업 관리 능력,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미래 지향적 능력 뭐 등등등. 그 다음에 모듈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업계 주도가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개발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표준을 세우지만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주도를 해서 만든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NCS의 활용 범위는 기업체에서는 경력개발 경로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채용이나 배치, 승진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서는 교육 과정을 만드는데 또 쓸 수 있고, 교육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 이런 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격기관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냥 자격증을 발급할 때 1차는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사실은 암기죠, 암기. 그죠? 2차는 실기시험을 보죠, 보통. 그럼 이제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주로 이제 1차가 그 지식의 뭐 어떤 전달이 많이 됐다면 2차는 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NCS로 한다면 사실은 2차적인 부분, 실무 능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이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수료가 돼요. 수료. 이 과정을 수료하면서 물론 과정 수료하면서 시험을 보기도 해요. 대학교 다니면서 시험 보듯이 대학 들어갈 때도 보지만 대학 들어가서도 시험 보잖아요. 그 과정을 이수할 때 그렇듯이 그렇게 시험을 봤을 때 무난하다. 그게 뭐 탈락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부여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자격기관에서도 NCS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NCS 체계는 분류 체계는 우리 이제 고용직업분류, 한국 고용직업분류 체계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고용직업분류 체계가 대분류 24개로 돼 있죠. 그래서 그 고용직업분류 체계에 의해서 분류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세 분류 수준에서. 그 다음에 수준은 총 8단계까지 있다. 1단계가 최저 수준이고요. 8단계가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뭐 직업 상담원이다. 그러면 직업 상담원이 1수준에서는 어떠한 직무가 필요하고 뭐 2수준에서는 어떠한 직무가 필요하고 그래서 8수준이 제일 높은 수준인데 8수준에서는 어떠한 직무 능력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줘서 이 수준을 표시해 준 거예요. NCS 수준 체계를. 그 다음에 기본 구성은 그 좀 전에 나왔던 그 100페이지에 나오는 그 분류 체계에 나오는 세 분류를 가지고 직무 능력 단위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가 능력 단위에서 수행 준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게 수행 준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 단위와 능력 단위들이 합쳐져서 직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능력 단위의 분류 체계, 분류 번호 체계입니다. 그래서 대분류 숫자는 이게 이제 한국 고용직업 분류의 기준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 세부적인 것들은 조금 다른 게 우리 오른쪽 페이지를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0101-14V1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두 자리는 대분류, 뒤에 두 자리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세 분류까지 두 자리 숫자로 다 돼 있고 능력 단위 번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4라는 건 개발 연도 뭐 예를 들어서 16, 17로 돼 있다 그러면 16년도 혹은 17년도에 개발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V1은 첫 번째 버전, V2는 두 번째 버전 이런 식으로 능력 단위 분류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NCS 관련해서 아주 세부적이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NCS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것도 이제 NCS라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치면 아예 NCS라고 치면 나와요. 들어가면 NCS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또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NCS라는 것을 모르면서 고용 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NCS가 뭔지 그 개념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NCS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까지 받으셔야 돼요. 직업 상담원 혹은 고용 서비스 분야에서 살아가시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 부분도. 아시겠죠? 예. 그럼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